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정말 귀한 목사님, 귀한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미래학으로 한국의 1인자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래학이라는 깃발을 꽂은 참 귀한 우리 한국에 나온 세계적 지성인 우리 최윤식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잘 극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를 잘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 잠시 소개해드리면 휴스턴 대학교에서 미래학을 공부를 하셨고 피니스 대학교에서 경영학으로 박사 공부를 마치셨습니다. 아시아 미래연구소 인재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참 귀한 책, 일반 사람이 쓰기 어려운 그런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미래학자의 통찰의 기술이라는 책, 앞으로 3년 대담한 투자 이외에도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릴 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좋은 명제를 많이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4주 동안 앞으로 중요한 강의를 해 주실 텐데 가슴에 잘 새기셔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도 미래를 잘 준비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을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박수로 한번 모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번의 강의의 전체적인 주제는 코로나19 이후의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또 어떤 도전에 임할지 이 부분으로만 제가 축소시키지 않고요. 결국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어떠한 변화된 사회들에서 어떤 도전 혹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조금 광범위하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전개 및 예측이라는 주제입니다. 일단 가장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올해 한 해의 코로나19의 예상 경로입니다.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코로나가 발발을 하고 제가 한국에 3월경에 잠시 강의차 이렇게 들어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가 사실 3월,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가서 이제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그 3, 4월에 이제 곧 끝날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굉장히 가지고 계셨다라는 걸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한 시기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올해 봄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 이제 2차, 3차 대유행 때죠. 그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 그때 미국의 어떤 그 대응이라든지 또 미국 국민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럽다. 아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일이 미국에서는 벌어질 것 같다. 그리고 한국도 작년 이제 3월이었으니까요. 그때로 보면 올 여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 여름에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물론 여름 때는 좀 떨어질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겨울에 굉장히 심각한 수준, 그리고 어쩌면 봄보다 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영향, 재정적인 것은 당연한 거고, 교회 집회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제가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 3월, 4월이에요. 작년 3월, 4월. 많은 분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들이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미래를 좀 생각해 본다는 것, 오늘 이제 앞으로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2021년도도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 또 2021년 코로나 이후에 좀 3, 4년 혹은 5, 6년 혹은 10년 이상 가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볼 건데, 미래학에서 미래 예측은 예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좀 혼돈하신 게, 미래 예측 그러면 저를 예언자처럼, 일반에서는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막 선지자처럼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논리적으로 그리고 확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약 이러한 힘들이 진행이 된다면 어떠한 미래가 있는가,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일어났는데 이게 이번에 다시 반복됐는데
반복될 때 과거와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미리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이제 미래 예측입니다. 이걸 저희가 시나리오라고 그러고요. 미래학은 이제 그런 방법론, 그렇게 미래를 미리 생각해 보는,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는 방법론을 배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를 미리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지난 행정부에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했다면, 혹은 한국의 기업인들이, 또 한국의 교회가, 또 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죠. 작년 코로나가 3월에 터졌을 때 저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단순히 작년 3월 봄에 일시적으로 하고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봤고 과거의 패턴을 알고 조금만 미래를 먼저 생각해본 전문가들은 이거는 가장 유사한 것은 1918년에 1919년에 나타났던 이 팬데믹 현상과 거의 비슷하고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보고 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이런 그래프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런 과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즉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사고력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미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심지어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굉장히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보면 현재는 지금 미국은 제2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금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반쯤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국에 따라서 미국을 포함해서 뭐 전 세계가 한국 포함해서 각국에서 백신 접종의 속도에 따라서 이 마지막으로 오는 3차 혹은 4차, 그러니까 봄 유행이죠. 올해 봄 유행이 작년 봄 유행보다 클지, 혹은 작년 봄 유행 정도 수준에서 끝날 건지는 백신의 접종 속도에 따라 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쩌든지 간에 작년 봄 유행과 비슷한 수준의 대유행 부분, 물론 이제 지금 일고 있는 이 유행과 비교하면 현저히 좀 작은 규모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의 리스크는 한 번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2월 26일자 기준인데요. 전 세계입니다. 뭐 데이터들이 굉장히 숫자들이 좀 너무 안타까운 숫자들이죠.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끝나는, 전 세계가 종식을 선언한 시점이 되면 제 생각으로는, 예측으로는 거의 300만에서 한 400만 정도 사망자를 내는 초유의 사태의 팬데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여하튼지 간에 현재 지금 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빨간 원을 그려놨는데요. 현재 전 세계는 그나마 제2차 대유행에서 좀 줄어들고 있지만 내려왔지만은요. 지금 보시면 지금 내려온 곡선에서 다시 좀 평평해지죠.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3차 현재 팬데믹이 끝나서 하향되는 건지, 일시적으로 지금 멈춰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올 봄에 일어나는 유행, 요 유행으로 가기 전 단계로 잠시 멈춰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왕설래를 합니다. 어쩌든지 간에 지금 현재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지금의 국면은 상당히 지금 최정점, 최악의 상황은 지금 지났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30%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 30%가 중요하냐? 일단 30%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도 보면 지금 제1그룹입니다. 1그룹을 A, B, C로 나누는데 대체적으로 제1그룹이라고 그러고, 또 30%는 미국 전체로 보면 한 1억 명 정도가 백신을 접종 완료하는 시점입니다. 2차 접종까지. 이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가서 100일 이내에 30%를 완료하겠다. 1억 명까지. 이것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이 30%가 왜 중요하냐면, 이 30%는 어쩌든지 간에 이 팬데믹 상황, 코로나 포함해서 어떤 전염병이든지 간에 가장 취약한, 데미지를 심각하게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즉 병원에 입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군이 30%입니다. 이 말은 그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는 실제로는 백신이 없이 혹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아서 코로나에 감염돼도 데미지가 거의 없습니다. 쉽게 해서 감기 걸리고 지나가듯이 병원에 안 갈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물론 이제 백신 접종자 그 의료인 전문가들은 뭐 파우치 소장님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집단 면역을 얘기합니다. 집단 면역은 전체 인구의 한 60에서 70%, 지금은 한 80%까지도 얘기하는데 코로나 특성상 항체를 가져서 이제 집단적인 면역을 형성하는 거죠. 그 항체를 갖는 게 두 가지 방법인데 감염이 돼서 항체를 갖거나 아니면 이제 백신 접종을 해서 항체를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혹은 이제는 그거는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위기에서 벗어나는 어떤 기준으로 집단 면역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집단 면역이고 실제적인 사회 활동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30%의 접종이 끝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30%는 접종이 끝나서 항체를 갖게 되면 나머지 70%가 그게 뭐 어린아이가 됐든 젊은이가 됐든 누가 됐든 나머지 70%가 가족 구성원 중에서 걸려서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이 30%에게 전염이 안 됩니다. 전염이 돼도 바이러스가 들어가도 이 30%의 사람들은 이제는 아프지 않게 되는 거죠. 스스로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병원의 입원율이나 이런 것이 현저히 줄고 사망률도 현저히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30%의 사람들이 항체를 갖게 되면 즉 백신 접종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회적 활동을 해도 사회적 리스크가 거의 없는 즉 계절성 독감 수준의 사회적 분위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한 달 전에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때는 대략 한 5% 정도 접종률이 나왔을 때인데요. 그때의 그래프를 가지고 본 게 한 미국은 5월경에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 5월경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나 이렇게 봤을 때 향후의 진도를 봤을 때 30% 접종이 되는 상황이죠. 30%를.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100일 이내에 1억 명을 맞춘다고 했으니까 2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 말, 4월 말, 5월 말이죠. 그래서 5월 말 정도가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 중요한 시그널인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백신 접종이 완료돼서 정상적인 사회활동,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대부분의 사회활동과 종교활동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3월이니까 3, 4, 5월 이제 3개월 남았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3개월 동안 완벽하게 모든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로나 이전의 사역으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그 전까지 끝내셔야 됩니다. 즉, 그 시점을 미리 생각해 놓으셔야 3, 4, 5월에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럽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요. 어려움이 길어지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내가 1년 넘게 소비 패턴을 축소로 줄였어요. 그러면 내가 한 1개월 정도만 뭐 현금 흐름이 안 좋아서 소비를 줄였다. 그러면 1개월 후에 굉장히 좋아지면 1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전에 활발하게 했던 대로. 근데 내가 소비 패턴을 6개월, 1년 혹은 1년 반, 2년 동안 긴축으로 줄였어요. 네, 미니멈 라이프로 줄였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몸에 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경제가 좋아지고 주머니가 좀 좋아져도 굳이 그 이전의 소비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1년 동안 해보니까 이것도 괜찮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꾸지 않아요. 이게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떤 변화에 있어서. 즉 교회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활동도 사람들이 1년 넘게 언택트 환경에서 종교 활동을 했단 말이죠. 이거를 단순히 어떤 일이 있어서 어디 출장을 가서 한 1주, 2주 혹은 한 달 정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면 갔다 돌아오면 당연히 내가 오프라인 예배를 가야지. 이 생각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 1년 동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이럴 거야. 아마 처음에는 이게 예배냐. 처음에는 그 전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코로나에 걸려 죽더라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막 굉장히 심각한 죄책감을 막 느껴요. 그런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괜찮거든요. 그리고 죄책감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돼요. 그리고 또 끝나면 코로나 끝나더라도 온라인 뭐 대면과 비대면을 또 같이 한대요.
그리고 사회가 다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냥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딴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데 있으면 거기 가서 드리지. 이제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예배는 교회 가서 드리지만, 본당 가서 드리지만, 다른 활동들은 우리가 1년 동안 해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온라인으로 하죠. 왜 자꾸 모이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들이 막 지배적이 돼버린단 말이죠. 완전히 패턴이 바뀌어요. 어떤 것은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비대면으로 해도 되는지, 혹은 어떤 것은 이제는 대면을 빼고 비대면으로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정확하게 규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규정을 내리는 데는 연구가 필요하겠죠. 심각한 신학적인 토론들이 필요하겠죠. 평가가 필요하겠죠. 이 평가의 기간이, 그리고 이 기준을 완성하는 기간이 3, 4, 5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3, 4월을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인구의 30%가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곧바로 이런 게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걸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심각한 고민을 갖거나, 혹은 이탈 현상이 일어나거나, 혹은 굉장히 혼돈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그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의도치 않은 새로운 혼란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대변혁이 일어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대변혁은 서서히 그 이후에 오랫동안 시간을 걸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 변화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었고, 결국은 어떤 한 시대의 세계관 패러다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그래서 이번 팬데믹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꿀 것이다. 성도, 교회 안과 밖에 성도들의 세계관을 바꿀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이요. 두 번째로는 이 패스트 발병 때 우리 교회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세 카톨릭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왜 무너졌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패스트에 대해서 잘못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무지하게 대응한 거예요. 패스트에 걸렸더라도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될까요? 무시를 했어요. 패스트가 발병했으면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텐데, 그러면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대응을 해서 그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중세교회는 어떻게부터 무너졌냐면 교회의 권위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게 결국은 중세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된 겁니다. 원인이 패스트가. 사람들이 패스트라는 가장 강력한 재앙 앞에 교회가 잘 대응하지 못하는 걸 보고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성직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면서 중세가 무너졌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를 전부 다 셧다운 시켜버리는 바람에 회사도 망하고, 내 자영업자 음식점도 망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1년을 넘게 내가 버티면서. 그런데 그 이유가 정부의 대응의 문제도 있지만 공동체가, 사회가, 혹은 어떤 특정 공동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잘 안 해줘서 사태가 더 심각해졌다라는 것,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이 부분을 치유하지 않게 되면 교회 안에서 말은 않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 상처를 계속 가지고 가면,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가면 교회의 권위는 계속 그들 마음속에서는 떨어질 거고요. 교역자의 권위는 계속 떨어져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치유도 안 해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잠재적으로 어떤 이는 표출할 거고, 그 표출하는 방법은 불만을 표출할 거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될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은 믿어야 되니까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 예배로 계속 머물러 있을 거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로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안고 계속해서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폭발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겠죠. 그게 중세 교회가 패스트 때 잘못 대응해서 결국은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중세 시대가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종교 개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회가 힘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는 한 시대가 무너져 내렸죠.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코로나 이후에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거고,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각 교회마다 혹은 각 국가의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흥망성쇠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19 올해 진행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강의에서는 올해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시점이 가장 중요한지 제가 시그널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단계별로 시간을 정해놓고, 또 뭐 성도들이라면,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라면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3, 4, 5월 앞으로 지금부터 석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개월 동안 사회가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 정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그 시점, 5월, 6월 그 이후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응을 하고 신속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관점에서 3, 4, 5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